안녕하세요. 이휘찬입니다. 20세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러일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여 년 전 러일 전쟁이 발발한 배경과 사건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28회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모바일에서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 최고의 강사 모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미사 요구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러일 전쟁을 같이 풀어줄 3회 연속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 이요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요한입니다. 지난번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러일 전쟁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서 게스트 다양하게 저희가 데려올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우려먹을 수 있는 데까지 우려먹고 네. 토사구팽만 안 되겠으면 좋겠네요. 러일 전쟁 특집에서는 유대인 자본이 러일 전쟁이 끼쳤던 영향과 러시아 제국 몰락에 끼쳤던 영향,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이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러일 전쟁에서의 중요한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때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군사 근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로서는 이제 중앙집권 정치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산업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를 잘 이루고 있었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도 양무운동이라고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근대화를 이루려 했던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일본하고 청나라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이제 러일 전쟁의 시작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이 이제 청일 전쟁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이 이제 1894년에서 95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서의 일본의 승리로 인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패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서 맺었던 청나라과의 조약이 이제 1895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3억 엔이라는 배상금을 받았고, 그리고 요동 반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동 반도를 일본이 가져갔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사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여기서 삼국 간섭이 등장을 합니다. 러시아의 주도로 프랑스와 독일이 일본에게 압박을 합니다. 그 요동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본이 요동 반도를 돌려주고 그냥 배상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부터 일본은 직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동아시아의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러시아하고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군사적인 준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요동을 러시아가 나중에는 차지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러시아가 요동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일전쟁 전부터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에 대한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조선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외교관을 만났는데 웨버 공사였습니다. 웨버 공사가 명성황후에게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칭찬을 하면서 또 이렇게 화장품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커피도 마시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예. 가비. 가비. 네, 그렇죠. 맞아요. 이제 1902년에 일본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54년에는 미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02년에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영일 동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나중에 러일 전쟁 때는 일본에게 함대와 해군 기술도 지원하게 되는 발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04년에 일본이 선빵을 날리죠. 예, 요동 끝에 있는 이제 여순항을 일본이 공격합니다. 이제 러시아도 그 당시에 그 크림반도를 차지한 상태였고 아프가니스탄도 차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널리고 있는 상태에서 대동아시아 정책을 니콜라이 2세가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국가의 야망이 한반도하고 만주에서 부딪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러일 전쟁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본으로서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예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이 이제 3억 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필요한 돈이 15억 엔이었습니다. 이제 청나라와 같은 경우는 군대가 근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군 행정의 부정부패가 심했고 시스템 체계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나마 손쉽게 청나라를 상대로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러시아는 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예산 자체가 일본보다 10배가 많았고 무역 교역량도 그 당시 3배가 넘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러시아를 대항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갖고 있었던 희망이 무엇냐면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철도 시스템, 군사 수송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군함이 이제 극동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봤을 때는 지구 그렇죠. 반바퀴를 네. 돌아와야 되니까. 네, 그 함대가 발틱 함대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단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가 안 되고 한번 가면은 오는 걸 또 기다려야 되는. 제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제 리포트가 러일 전쟁 안에서의 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의 전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산에 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제 유럽으로 요코하마 은행의 총재를 보냅니다. 타카하시 코레키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 타카하시에 대해서 살짝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타카하시가 이제 런던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미국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먼저 미국 은행원들을 먼저 만납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후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은행원들은 처음에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당한 채로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타카하시가 레벨스톡 경을 만납니다. 근데 레벨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에 돈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파운드를 빌려준다고 했고 미국 은행들이 참여하게 될 경우 나머지 500만 파운드를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원했던 1000만 파운드는 지금 돈으로 약 20조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스토크가 여러 은행장들을 만나게 해주고 로스차일드도 만나게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일본으로서는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야콥 시프의 도움을 통해서 원래 의도했던 1000만 파운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러일 전쟁 내내 8,200만 파운드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콥 시프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은행가의 협조를 구하죠. 8,200만 파운드의 돈은 당시 일본이 전쟁 내내 사용했던 전쟁 예산의 47%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러일 전쟁에 있어서 이 야콥 시프라는 사람의 역할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야콥 시프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러시아와는 어떤 악연이 있었길래 일본에게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했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1880년대에서 1920년을 야콥 시프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만큼 그가 유대인들에게 끼쳤던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끼쳤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콥 시프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고 독일계 유태인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금융업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1864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20대였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이 능력자였던 게 1900년대 들어서서 자신이 일했던 투자 회사인 쿤 로브가 JP 모건과 경쟁하는 금융계의 그 양대 산맥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 큰 로브라는 회사는 1977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하고 합병하게 됐던 회사죠. 리만 브라더스는 모두가 잘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 시프와의 만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야콥 시프와 타카하시와의 영국에서의 만남은 절대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일 전쟁 3일 전에 야콥 시프는 벌써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황이었고 일본이 자금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레벨스톡경이 그 500만 파운드를 타카시에게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 야콥 시프가 사전에 레벨스톡과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콥 시프라는 사람이 왜 일본을 도우려고 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왕정 러시아가 반유대인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콥 시프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은 이 러시아 왕정 체제가 무너진다면은 거기에 사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당했던 핍박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1903년도에 지금은 이제 몰도바죠. 지금은 몰도바인데 러시아 제국 그 키시뇨프라는 곳에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유일했던 학살 사건이 아니라 이 러시아 제국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학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키시뇨프 사건이 상당히 컸었는데 당시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120명이 학살됐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아기들이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콥 시프는 키시뇨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유대인 사회를 단결시키기 위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타카하시와의 만남을 갖게 되죠.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야콥 시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노들보다 사회적 공헌도가 더 큰 유대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준다면 그것이 러시아 제국에도 더 큰 유익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자기는 의아하다는 이제 얘기를 자기 편지에서 썼다고 합니다. 하여튼 러시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이 유대인들을 집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의 그 편지에서 썼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모세라고 생각을 했고 출애굽의 역사를 되풀이하겠다 뭐 이런 건가? 애굽에서 빼낸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러면은 야콥 시프가 이러한 동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취하게 됐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러시아 제국에서 핍박받았던 그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과정에서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에 많은 로비를 했습니다. 뭐 이게 루즈벨트가 연임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네. 야콥 시프가 루즈벨트의 연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루즈벨트를 지지할 수 있도록 단결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프가 정부의 협조를 계속 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프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은 미국 내 여론이 유대인들의 이민에 대해 반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콥 시프가 한 일 중에 그 미국과 유럽 금융계에서 러시아와의 모든 거래를 차단하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클로브 같은 경우 그 당시 러시아하고 가장 활발하게 금융 거래를 했던 미국의 투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일이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키시뇨프에 있었던 그 학살 사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친러 성향을 가진 대사였는데 이 사실을 듣고 야콥 시프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영국이 일본을 러일 전쟁 때 도와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근본에는 유대인의 동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자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유대인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러일 전쟁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야콥 시프라고 하면 러시아 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나요? 이 인물에 대해서. 1911년대에 외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프가 한 일은 우리 정부는 절대 잊거나 용서할 수 없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한 인물이었고 우리에게는 외부에 있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러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유대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의 직접적인 이야기보다는. 왜냐면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20세기 역사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결국 유대 자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돈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역사가들은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적 1차 세계대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차 세계대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에서 결론적으로는 러시아가 패배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은 러일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가 일본에 비해서 매우 자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절실했습니다. 타임지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는 자신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싸운다면 일본은 살기 위해 싸운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전쟁에 대한 자세부터가 달랐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수송 능력이었는데 이제 발트 함대가 전쟁의 배경이었던 대마도 해협까지 오는데 지구의 반바퀴를 돌았다고 합니다. 발틱 함대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왔다고 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기지를 갖고 있었는데 블라디보스톡이 일본보다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틱 함대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군 기지까지 가려면은 일본을 지나가야 돼. 그럼 영국에서 지원받은 군함은 누가 지휘를 했나요? 영국 저도 예. 도 그것을 지휘한 사람은 토고 헤이아치로입니다. 도고 제군이라고 예, 하죠. 도고 제군. 네. 그런데 이 도고 제군이 거의 이제 이 전쟁 이후로 거의 국민적 영웅이 되죠.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러한 공을 영국의 넬슨 제독과는 비교할 수 있지만은 나를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깔 건 까고 뭐 칭송할 건 칭송해줘야죠. 네, 도고 제독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바다 전쟁의 신이라고 칭송을 받았고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했다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전쟁 이후에 러시아 순양함 바랴그호에 걸려 있었던 깃발을 일본이 수거를 합니다. 광복 이후에 일본으로부터 돌려받아서 인천 시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이 바랴그호 깃발을 러시아에 영구 임대를 해줘요. 그래서 당시 송영길 시장은 푸틴으로부터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훈장인 5호 훈장을 한국인 최초로 받게 됩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냈기 때문이다. 더 시간을 끌었더라면 일본이 박살나지 않았을까. 아마 유대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콥 시프가 약 8,400만 파운드를 지원해줬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200만 파운드? 네, 8,200만 파운드. 근데 1,000만 파운드에 20조면은 8,200만 파운드는 160조가 넘는 돈입니다. 지금의 160조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알프레드 로스차일드가 그 타카하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렇게 할 경우 평화 조약을 이룰 수 없다. 그 대신 나는 전쟁 끝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빚을 많이 진 상태였고 전사자가 이제 7만 5천 명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론은 배상을 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미국의 중재 아래 조약을 쓰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절대 배상을 안 해줄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서양 국가가 동양 국가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던 관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아시아 국가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첫 번째 국가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배상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 5년 전이죠.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오늘로써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전쟁 배상금을 2010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모두 다 지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05년도 8월 29일에 포츠머스 이제 조약이 이제 성사가 되죠. 배상금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채.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경제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카시가 다시 한번 영국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은행가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이 은행가들은 이제 로스차일드가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의 자금을 대준 사람을 시프라고 볼 수 있다면은 전쟁 후에 일본이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주도했던 사람은 이제 로스차일드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하여튼 뭐 야콥 시프도 그렇고 로스차일드가도 그렇고 크게 봤을 때에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형성이 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통탄할 그렇죠. 결정이었죠. 네. 네. 전쟁의 결말이 이제 패배로 끝나면서 러시아 제국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이제 혼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1917년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정 러시아가 몰락이 되고 유대인의 해방이라는 그 시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시프가 혁명을 주도한 볼셰비키 당에 2천만 달러를 후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프의 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왕정 러시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반유대주의 정책이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키시뇨프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학살이 똑같은 도시에서 공산주의 체제 때에도 여러 번 또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야콥 시프가 지원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야콥 시프는 그와 별개로 러시아 내에서의 또 다른 일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의 유대인 출신이었던 레온 트로츠키를 지원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했고 내부적으로 썩어났기 때문에 러시아는 군대에서의 그 전쟁에서의 집중력을 덜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자체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된 거죠. 웃긴 게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야콥 시프가 2천만 달러를 또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 당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켰던 그 공산당이 그 야콥 시프가 죽어가지고 그에 대한 애도와 그동안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쿤노브 회사에다가 6억 루블을 예치를 시켰다고 해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아주 엮이고 섞이고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전쟁 후에도 일본과 유대인과의 어떤 긴밀한 인연은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이제 스기하라 영사가 유대인들이 만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비자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스기하라 영사를 아시아의 신들러라고 부릅니다. 신들러는 다 잘 아시다시피 독일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해줬던 사람인데 네. 예, 아시아의 신들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1940년에 이 스기하라 영사가 유대인 6천 명을 살립니다. 후손이 지금 8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기하라는 8만 명의 생명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히브리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학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일 전쟁에서의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스기하라에 대해서는 많이 인터넷으로만 찾으셔도 유대인들이 스기하라에 대해서 쓴 글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일본이 유엔에 스기하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등재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일 전쟁에 있어서 유대인 자본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러시아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20세기 세계사에 있어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사실 러일 전쟁에서의 러시아 입장을 많이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러일 전쟁과 유대 자본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지 결국에는 유대 자본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와 네. 뭐 하여튼 저희 방송에 벌써 3번째 출연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